지금 현재 여론조사나 이런 게 프로테이지가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우파가 결집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교육감이나 이런 것도 보면 우파가 분열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협심 단결을 해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이 네. 객관적인 공천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요. 그 이번 강서구청장이 그 공천을 굉장히 잘한 그런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김태호가 너무 억울하게 구청장 뺏겼으니까 또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줬으니까 그냥 전략 공천을 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두 사람이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경선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선 들어가서 여론조사 경선이지만 경선은 들어가서 김태호가 후보가 됐으니까 다른 두 사람도 승복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김태우가 다시 공천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무슨 경선이야 그러고 전략 공천을 했으면 다른 두 사람이 승복 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든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뭐 몇 표는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선 관련해서는 공천 관련해서는 애매하면 경선하면 돼요. 애매하면. 예.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한 50% 지지야. 거의 여기는 3% 죄송해요. 3% 5%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경선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략 공천을 줘도 되지만 3% 5%가 무슨 소리야. 나도 있어. 어쨌든 나 승복할 수 없어. 경선해 그러면 50%인 내 입장에서 경선을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경선을 해도 내가 이길 텐데 더구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전략 공천하면은 경선이라는 컨벤션을 우리가 이벤트를 못 하잖아요. 근데 비록 3%건 5%건 상대가 있고 그래서 컨벤션에 들어가면 컨벤션 이펙트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선을 피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정치도 잘 모르고 진짜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자꾸 경선을 피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선수들은 일부러라도 경선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강자 경우에는 자기보다 좀 경쟁력이 약한 사람이 혹시 포기할까 봐 걱정해. 저 사람이 끝까지 경선 남아줘서 나랑 끝까지 경선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할까 봐 오히려 그걸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면은 공천 뒤탈이 없어요. 예,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지금 저는 여론조사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차범위 바깥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간 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제 투표를 생각할 때는 투표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사람이 투표장에 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답은 뭐 찰떡같이 해도 막상 투표장에 당일날 가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 더구나 이거는 휴일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 경우에는 투표율이 30%밖에 안 돼요. 보통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60%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세대별로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제 60대, 70대, 80대는 이게 투표가 나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그 나이에 놀러 갈 일도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날을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2030은 진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30, 40이 저 좌파 쪽 표가 많아도 얘네가 투표장에 안 가면 소용없는 거야. 예, 우리는 지지세가 약간 좀 부족해도 거의 전원이 투표장에 가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장에 갔을 때의 그 득표는 우리 쪽이 훨씬 유리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차이 있잖아요. 세대별 투표율의 차이가 그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 개표했을 때의 표 차이에 미치는 그 영향력, 그 가중치, 이거를 때로는 10% 가까이 보기도 해요. 예,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굉장히 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쪽 후보가 10% 지고 있으면 막상 투표장에 가서 깼을 때 혼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서 우리가 이미 오차 범위 안에 혼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0몇 %라도 이기고 있으면 이 투표율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게 이기고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 강서구청장 관련해서 발표된 여론조사는 우리 쪽 후보가 약간 지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예, 언론에 보도된 거 약간 지는 걸로 나오는데, 예,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투표율까지를, 세대별 투표율 차이까지를 감안하면 이미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우파 분열 문제인데, 제가 여기 김태우 후보 인터뷰하기 전에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 사무실에 먼저 가서 먼저 인터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김태우 후보가 상대방보다 그 지지를 많이 얻어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든 안 하든 승패에 상관이 없어. 그래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자유통일당 끝까지 갈 거예요. 자기들이 드랍해도 이기는 거는 이기는 거고, 끝까지 가도 이기는 게 이기는 거면 정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냈으니까 도대체 우리 지지표가 몇 표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욕심은 어느 정당에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정의당도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고, 진보당도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도 이 정당이잖아요. 이게 또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정당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한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통일당도 자기들이 승패에 별 관계가 없다. 김태우가 많이 이기든지, 또는 거꾸로 김태우가 너무 많이 져서 자기들이 드랍을 해도 그 표 모아봤자 어차피 못 이긴다거나, 드랍을 해도 어차피 이긴다거나, 어쨌든 표차가 크게 나면 이기든 지든, 그러면 자유통일당 끝까지 가며 자기들이 도대체 몇 표나 실제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 그런데 이게 오차 범위 안에서 막 엎치락뒤치락 해. 그래서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는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부 다 뒤집어 쓰잖아요. 막 공적이 되잖아.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 사실은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지난 주말에 그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이 벌어질 때는 후보 단일화를 한다. 후보 단일화 한다는 뜻은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를 포기한다는 뜻이죠. 드랍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부지리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시점이 언제냐? 11일 날 투표잖아요. 11일 날 투표 그 전에 한 10월 5일, 6일 그 사이에 드랍을 하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드랍을 하루 전에 해갖고 사람들이 드랍 했는지도 모르고 가서 사표되는, 무효표되는 데다 찍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5일이나 6일쯤에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다. 적어도 어부지리를 좌파한테 주지는 않겠다. 이 점은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이 자유통일당의 표 성격이 국민의힘보다 그 충성도와 결속력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저기는 막 정광훈 목사가 지도하는 종교 집단이고 자유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 뭐냐면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드랍하면 적어도 하루 그 사이에 순식간에 다 우리 후보 드랍했어. 이유는 이래. 그러면 국민의힘 찍어야 돼. 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막판에 단일화로 인한 혼선 그것 때문에 생길 무효표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아까 제가 우리 60대, 70대, 80대 세대가 투표율이 더 높을 거라 그랬잖아요. 정당별로 따지면 자유통일당 지지자 투표율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 지난번에 리얼미터인가 하는 데서 강서구청장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가 그걸 전하면서 이상하다.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는 왜 안 나오냐. 이거 아예 질문항에서 뺀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제 고성구 TV에서. 예, 제가 오늘 아까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하고 대담할 때 그거 물어봤더니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항의했대. 항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통일당을 넣어서 조사를 돌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간교한 거야. 예. 이게 답변하는데 빼뿌리면 어떻게 답변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종북주사파들이 자유통일당과 자유마을을 겁을 내고 신경 쓰는 거예요. 예, 별것 아니다 그러면 뭐하러 일부러 빼겠어요. 예, 그만큼 무서운 거야. 무섭고 견제를 그런 식으로 아주 교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열로 인한 어부질이라든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이번에는 안 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드랍을 하기 전에는 하시기 전에 다 마이크 잡고 아니 드랍을 하는 시점이 항상 저는 선거를 재선거만 해도 4번을 해서 다 했는 사람인데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돼요. 인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기 군인들 발송하고 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잘. 근데 이번은 이거 보궐선거고 딱 요 선거만 하기 때문에 투표지 인쇄 시점이 보통의 선거하고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디테일하게 감안하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잖아요. 벌써 추석 연휴 직전이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은 바로 10월 4일, 5일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크게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유마을이나 자유통일당은 후보가 드랍하면 적어도 후보가 드랍했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그로 인한 이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이 무효표, 억울한 무효표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의견들 여기 우리 강서에 계신 분들의 바닥 민심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전라도 사람들 중에 아마 자유파는 한 10%나 될까? 제가 늘 싸워요. 전라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좀 우리 박사님이 예. 어떻게 끌어와야 할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게 이제 호남표 문제인데 우리가 현명하게 잘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남표 문제도 이런 겁니다. 투표율이 중요해요. 자기들이 김대중 때는 투표율이 엄청 높았을 거야. 왜냐하면 목숨 걸고 수십 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막 가상까지 다 팔아가면서 뛰었던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선거 나갔을 때는 호남 사람들은 거의 99% 다 투표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문재인이 때 오면 저거 말이야
저 김대중이 그 민정수석 할 때 김대중 대북 송금 사건 했던 자고 왜 이러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를 찍는 게 아니야. 그러면 문재인이가 싫다고 국민의힘 찍는 게 아니고 투표장에 안 가버려.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문재인이를 싫어하는 호남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표를 좀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 우리가 얻을 표는 그게 김대중이가 나왔을 때나 문재인이가 나왔을 때나 뭐 비슷해요. 예, 이재명이가 나왔을 때나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10.2%,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뭐 12% 이게 고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호남에 10%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쨌든 저 좌파인데 그런데 저 사람들도 김대중 같이 정말 자기하고 일체감이 있는 사람이 오면 거의 100%다 투표장에 가지만 문재인이 같이 찌질한 자가 나타나거나 이재명이가 나타나면 이 사람들도 투표장에 그렇게 열심히 안 가요. 그렇게 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 호남표를 어떻게 잘 설득해서 우리 후보 찍게 만드냐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장에 안 가게 만들 거냐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능해. 예? 야, 아니 당신들 말이야 벨도 없냐 어떻게 이재명이 같은 자를 찍어. 예? 아니 우리 안 찍어도 되니까 적어도 저런 자를 대통령 찍을 수는 없잖아. 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 돼. 그런데 어떻게 당신 말이야 이재명이를 찍어 윤석열을 찍어야지 그러면 말이 안 돼. 예,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되는 거야. 예. 그 저는 내년 총선이 저 이재명이가 옥중에서 공천하고 막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 선전이 먹혀 들어갈 수 있다. 야, 너네 쪽팔리지도 않냐. 어떻게 이재명이 쫓아다니고 이재명이가 공천 주는 사람 뽑냐. 국민의힘 안 찍어도 돼. 예. 그렇다고 저것들 할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식의 선전이 또는 그런 식의 설득이 잘 먹힐 수 있는 국면이다 이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우리 회원님 말씀대로 호남에도 10%의 우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호남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되면 그러면 이제 자유우파는 정권 잡는 거 불가능. 60%에 10%가 우파라고 하면 54%는 좌파라는 뜻이잖아. 54%가 매번 선거 때마다 똘똘 뭉쳐서 찍으면 전부 다 종북주사파들 정권이지.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야. 생물학적으로 어려워. 근데 이런 식의 계산을 예전에 호남 분들이 했어요. 이게 아무리 해도 자기들이 똘똘 뭉쳐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애들 많이 놓자 그랬다니까. 그런 적 있죠. 아니 호남 분들이 애들 많이 놓자 그랬다니까. 한 30년 바라보고 우리는 애들이라도 많이 놓자 그랬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데서 맺혀 있는 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은 이해를 해줘야 돼. 해줘야 되고 그래서 현명하게 접근해야 돼요. 무작정 말이야 막 호남 사람들하고 막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아무리 당신이 호남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자를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김남국이를 어떻게 최강욱이를 어떻게 윤미향이를 뽑냐. 차라리 우리 안 뽑아도 좋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는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 뭐 대모들 해가지고 사당자도 나고 모든 거 참 이렇게 했는데 아구 지구만은 아까 저거 앉았다니까 내가 위원장 했다니까 돈 많이 벌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신사적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마국 찍고 있나 위원장을 찍어 아무것도
다친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동영상을 지금 저 김태우 의원한테 이거 틀게끔 해서 주는 게 좋겠습니까? 한촌해 줄 거겠습니까? 나 그걸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나가가지고 도움이 될 일 있으면 틀어버리게. 그때 당시에 그 시기를 틀어버리게. 여기가 아주 그냥 형편없었던 데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마곡지구는 제가 여기서 저 마곡지구가 한참 공사 중일 때 한 1년 살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 옆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지금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끝난 것도 아니야. 이게 그냥 아파트만 들어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문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계속해서 들어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 중심으로 한 이 강서의 그 발전을 진짜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들어서서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서울시장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시장 별로 힘 없어요. 인허가권의 거의 대부분을 구청장이 갖고 있어요. 이 도지사 별로 힘 없어요. 시장 군수들이 인허가권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에 그 마곡이 개발된다고 해서 저 수십 년 그 김포공항 때문에 고생했던 이 화곡동 여기가 바로 개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첩첩산중이야. 이 강서라고 하는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좀 이 개발이 소외됐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김태우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공익 제보자로 이제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됐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감이 빨라요. 감이 빨라. 그 수사관 할 때도 이 촉이 굉장히 빠른 걸로 유명했어요. 머리가 좋아. 그리고 감이 빨라요. 그래서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행정 같은 거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구청장 하면서 배우면서 청장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젊잖아요. 그리고 이게 에너제틱하거든. 이 사람은 쉬는 법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 10년 구청장 시켜놓으면 이 강서가 완전히 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힘을 좀 밀어줘야 돼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과거에 뭐 이러저러하게 좀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발목을 잡힐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집권당 후보이기 때문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김태우 후보하고 인터뷰할 때도 김태우 후보가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갖고서 막 쏟아내는데 거의 대부분 강서를 이렇게 바꾸겠다 막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쪽으로 완전히 필이 꽂혀 있어가지고 뭐 몇 년 전에 또 10년 전에 마곡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지금 그 어젠다를 갖고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집권당이 지금 선거를 하는데 집권당이 할 수 있는 좋은 선거 전략은 뭐냐면 이게 이제 국민들은 특히 이제 서울을 따지면 강남 3구 또는 강남 4구 요즘은 강동까지 포함해서 4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빼놓고는 다 일테면 개발 욕구들이 있어요. 개발 욕구들이 있고 인프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야당 단체장 갖고서는 백날 해도 안 되는 거거든. 국회의원이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서울시장이 우리 쪽이기 때문에 우리 쪽 서울시장과 우리 쪽 구청장이 손을 잡고 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저쪽이라 하더라도 이건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시장과 구청장이 손잡고 하면 이게 그 지역 국회의원이 저 더불어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좌파라 하더라도
반대하면은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를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이 굉장히 좋은 선거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년 지방선거 때 어쨌든 굉장히 선전했어요. 그게 윤석열 효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이 기초단체 한 70%가 우리 국민의 힘이에요. 예, 불과 1년 전이라서 저는 서울의 웬만한 구청은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 예, 구청장이 다 우리 구청장들이 더 많아요 지금 서울에. 그래서 우리 시장하고 우리 구청장이 손잡고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면 그건 바로 체감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 이제 수도권에 우리 쪽 후보가 나가서 봐라, 대통령 국민의 힘이지, 시장 국민의 힘이지, 시장 군수 구청장 국민의 힘이지, 야 이렇게 해서 지역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너네 저쪽으로 가면 이게 되겠냐? 어? 제밥이나 뿌리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동안 수십 년 못했던 수건 사업 이번에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까지 국민의힘으로 몰아줘. 그렇게 해서 한 3년 화끈하게 해보자. 이런 식의 설득이 가능해진 국면이에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내년 선거 때 그 집권 세력의 그 고유의 선거 전략, 힘 있는 후보로 지역 개발하자, 힘 있는 후보로 지역 발전하자. 예, 김태호 후보가 그러니까 수건 해결사 뭐 이런 슬로건 들고 나왔잖아요. 이 지역이 그야말로 수십 년 수건을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이거든. 예, 그런 거 해결하겠다고 하면 저게 여당 후보고 김태호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혹시 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런 선거 전략을 내년 총선에 우리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잘 정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런 면에서도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선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이 그동안에 그 민주당의 그 강서구청장님도 노현성 씨가 몇 번을 했죠. 또 하나 발전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너무 낙후가 된 거야. 국회의원 할 때도 발전된 게 없어요. 발전된 게 없어요. 지금 엉망이에요 이게. 그리고 건물도 뭐 저기 뭐냐 고도 제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다 짜리몽땅이잖아 건물들이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짓지를 못해요.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예. 그 여기 또 무슨 하수 처리장 갖다 놓고는 축구장 공원을 만든다고 맨날 공약은 하면서도 구청장이 안 해요, 안 해. 네. 네, 옮기기로 합의했대요. 합의만 했지 아직 있어요. 구청장으로 그게 있을 벌써 때.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바랐던 거 그런 거 다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김태우 후보라면 답변을 바로 드리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강서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저쪽이 구청장을 했잖아요. 했는데 구청장도 구청장 나름이야 힘이 없는 구청장이에요. 좌파 중에서도 어쩌다가 하여튼 뭐 변변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몇 분씩 한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 힘센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이 혐오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힘없는 대로 다 밀어버리거든. 예, 그거 다 밀어버리거든. 그리고 여기는 김포공항 때문에 뭐가 고도가 제한되니 뭐가 제한되니 뭐 맨날 그래가지고 어차피 잘 안 되는 지역처럼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사는 분들도 수십 년을 그런 꼴을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뭔 공약을 하고 구청장이 뭔 공약을 해도 뭐 선거 때니까 저러다 말겠지. 다들 그런 일종의 좀 패배주의 같은 거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 대선 때도 보세요. 저 여기에 다른 게 그 별로 없으니까 이재명이가 갑자기 김포공항 없애겠다고 막. 예.
황당한 공약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아주 황당하고 자극적인 거를 갖고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이쪽 동네 분들이 관심도 안 가질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파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온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태우가 구청장 당선되는 거를 바라지만 저 친구 대도 고생일 거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숙제가 구청장 혼자 힘으로 풀릴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제에 우리 강서 구민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구청장 김태우 당선시키고 내년에 국회의원 셋 중에 최소한 둘은 좀 국민의힘 쪽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서울시장에 구청장에 지역구 국회의원 셋 중에 둘 정도가 딱 손잡고 대통령하고 뭐 담판을 짓든 뭘 하든 하면 여기가 뭔가 변화가 된다. 그리고 이게 개발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된 지역일수록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거든. 빈 땅이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 강남에 가서 어디 빌딩 하나 올리려고 그래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왜 강원도가 가장 개발이 안 되는 바람에 가장 잠재력 높은 도시, 높은 도로 지금 평가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주민들의 선택이죠. 이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선택은 이번에 구청장 선거 내년 총선까지는 연결돼야 돼. 그렇게 해서 진짜 대통령부터 구청장의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손잡고 합심해서 한번 밀어보자. 1, 2년 동안. 그러면 뭔가 바뀌어도 바뀌어요. 예, 저는 그 점을 강서 구민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들을게요. 박사님, 저는 네. 강서구청 맞은편에 살고 있는데요. 네. 김태우 후보님 사진 하나 안 걸려 있어요. 고영일 후보님, 그분은 자유통일당 해갖고 그 크게, 아주 크게 구청 좀 옆에 이렇게 크게 건물 옆에 이렇게 건물에. 네, 그러니까 거기가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고영일 후보 사무실이고 네. 여 선거법상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는 그 건물주나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양해를 구하면 그런 이런 플래카드를 걸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 건물에도 김태우 김태우, 예. 걸려 있잖아요. 예, 예.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렇게, 예. 네, 그래서 28일부터 걸게 돼 있어. 그렇습니까? 포스터가 왠지. 28일부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어떤 분이 그 플래카드 말씀하셨는데 작년 9월 달이라든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정당에서는 플래카드를 하게 돼 있대 이제. 그게 네. 바뀌어 갖고 우리가 이제 철거해달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플래카드 문제는 여야가 담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어요. 예?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어. 예? 예, 그래서 그 법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예, 빨리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국회가 법을 고칠 것 같지 않으니까 인천시에서 유정복 시장이 시행령 조례로 고쳐가지고서 다 떼버렸어요. 예, 유정복 시장이 아주 강단 있게 한 거지. 예, 그런데 그게 상위법인 법률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가 돼 있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국민들이 도대체가 저거 꼴보기 싫다 그러는데 그냥 놔두는 건 이건 저는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정복 시장처럼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갈 땐 가더라도 조례 고쳐가지고서 행동으로 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저 전국 주사파들이 이게 괴담을 먹고 여기까지 덩치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괴담이 저 광우병 괴담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세월호 7시간 괴담까지는 먹혔어. 그때까지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못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 자유우파 중에서도 좀 막 전전긍긍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괴담들이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완전 실패했어요.
후쿠시마. 지금 그래서 이거 후쿠시마 가지고 뭐 프레카드 거는 좌파들은 완전히 이게 저 세상 잘 모르는 좌파들이에요. 거의 없어요, 이제는. 이게 워낙 안 먹히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양평의 김건희 여사 무슨 특혜 그 괴담도 완전 실패했어요. 근데 그 양평 고속도로 괴담은 그거는 원희룡 장관이 제대로 대응을 해서 저 실패시켰어. 예, 그거 백지화 선언 딱 하면서 진짜 맞짱 한번 뜨자 해보니까 저것들이 힘을 못 쓴 거예요. 후쿠시마 괴담은 우리 과학자들이 발언을 함으로써 이 괴담을 퇴치했어요. 예, 그래서 요 괴담 정치는 당분간은 발을 못 디딜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자유파가 대응을 잘 하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그때 발언을 잘 하면 앞으로 또 무슨 괴담을 들고 저것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땐 또 그때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괴담 퇴치는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 프레카드를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공격적이잖아요. 이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실은 국민의힘 프레카드는 조금 그래도 순한 편이지만 이 보면 이게 국민 정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내정격 공격, 인상하는 데 공격. 그렇지. 뭐 길거리만 나가면 보이니까. 그리고 이쪽 보기 싫어서 외면하면 저쪽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정치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영향을 주거든. 그리고 전 국민을 스트레스 수치를 높여요. 그리고 이 정치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카드 정치를 완전 근절시켜야 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이를테면 프레카드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정당에서 프레카드 하려고 그럴 때는 그 작구를 확인하게 한다든지. 이게 우리가 방송 심의하잖아요. 방송 심의하듯이 이것도 공적 영역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의 공적인 공간인데 여기에 지것들이 뭐라고 함부로 갖다 거냐고 그걸 심의하게 하고. 성관위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예, 성관위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예, 그러니까는 그것도 성관위가 도장 찍어주는 것은 무제한 걸게 돼 있거든. 예, 그것도 횟수도 제한하고 장수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장소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한도 제한하고. 예, 그런 걸 다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고 또 차제에 이제 국회만 나가면 우리가 국회 근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불법 천박들이 1년 내내 있잖아요. 예, 1년 내내 있잖아. 그거 다 정리해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19세기 정치를 하고 있냐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 집회 시위와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프레카드 관련된 법들 전체를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거 하려 그러면 저 좌파들이 다수도 돼 있는 이 국회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 이긴 다음에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회원들이 엄청 적극적이시네요. 아니, 저는 이제 3040 아들을 둘을 두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싫다는 거죠. 싫다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냐,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하곡동 사는데. 큰일이네. 예, 그런데 내가 가라 그래야 돼, 말라 그래야 돼. 애들한테 이 우파에 대한 좋은 점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요. 예. 국민의힘을 찍어야 알겠어요. 된다. 예.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가 제가 좀 부족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회원님의 그 자녀들도 그렇고 되게 젊은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싫어해요. 물론 논리와 이성이 없는 건 아닌데 논리적 이성적으로 따져서 국민의힘이 이러니까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이전에 감정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이걸 이성과 논리로 접근해서 이걸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건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게 잘 안 돼. 싸움만 나. 그러면 감정적으로 돌아선 사람은 감정적으로 돌려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 자유우파에도 좀 매력적인 정치인들이 나와야 돼. 네? 솔직히 우리가 자유우파니까 막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찍지만 진짜 난 저 사람 너무 좋아 이러면서 찍는 건 아니잖아. 네?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기표장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아이고 2번 이렇게 찍는 거지. 네? 그러니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 저 자식 세대가 하여튼 그쪽 싫어요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러겠냐고. 또 민주당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이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치에서 사람을 누군가를 설득하고 우리를 찍게 만드는 거는 이성과 논리보다도 감성적인 거가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커. 그러니까 왜 박근혜가 과반을 했냐. 유일하게 과반 득표를 했잖아요. 박근혜 후보가. 이 사람 매력 덩어리라서 그래. 그게 여러 가지의 매력이 다 섞여 있었어요. 유경수 여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매력도 있고 또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박정희의 그 카리스마를 기대하는 매력도 있고 또 박근혜라는 사람 자체가 그 인생 스토리가 갖는 그런 그 처연함과 또 이런 측은지심과 이런 것들을 불러오게 만드는 그런 것도 다 매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그런 매력 덩어리가 있냐? 김기현 어때요? 그 사람이 당대표야,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당대표라니까, 근데? 당대표니까 당의 얼굴이잖아. 그러면은 무슨 행사에 있으면 이 사람을 얼굴로 내세워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매력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을 세워놓고서 우리 지지해 주세요라고 3인공 40 세대한테 호소하는 꼴이잖아. 그러니 참 우리가 참 황당하지. 예?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그러면 좀 달라. 그치? 윤석열 그러면 호호가 좀 갈리는데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매력이 있어. 그게 좀 제한적이지. 근데 김기현은 아예 이런저런 매력이 없는 거야.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도 그 사람 매력 있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대표해갖고 총선 이길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번 여기 강서구청만 하더라도 결국은 누굴 갖다 댑니까? 안철수. 안철수 갖고 또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경원. 갖다 대잖아. 예? 불과 몇 달 전에 당대표 선거할 때는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니까 어쨌든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고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매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 결국은 전면에 서게 되잖아. 이게 선거인 거예요. 이게 정치야. 그런데 지금 안철수, 나경원 정도의 매력으로 총선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응? 승리할 수 있을까? 저 약하잖아. 응? 그러니까 자꾸 차출론이 나오는 거야. 차출론이 원희룡 차출하자, 한동훈 차출하자 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매력이 있어서야.
대책위원회라도 좀 매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자 이거야. 그리고 매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뒤로 좀 이선해서 조용히 당무나 보게 만들자. 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안 되나요? 내가 매력 있어? 선거할 때 열정이 없어. 열정이 없죠. 억지로 하는 거야. 보면 자기 선거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심은 보통 이제 보면 열정이 없어요. 근데 왜 그냥 내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인데 우리 교회 한 4천 명 되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보면 국민심이 뒤떨어져. 그래서 이 열정을 좀 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거예요. 보세요. 좌파들이 촛불을 할 때는 꼭 연예인들이나 가수나 무슨 문화재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는 좌파의 이념이라고 하는 게 열정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좌파의 이념은 패션하고 다른 그 관계가 없어. 열정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다 파괴만 있는 거야. 건설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열정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들이 문화 패거리를 동원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촛불 들어가고서 뭔가 이 선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열정은 원래는 우리 자유파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자유파의 고유한 속성이야. 봐. 우리 광화문에 무슨 저 가수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100만이 모여서 소리 질렀어요? 아니거든. 예? 나라 사랑하는 또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모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 좌파들처럼 막 동원된 군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 무질서하고 막 그렇게 보여. 그렇지만 사고 한 건 안 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자유파의 열정을 국민의힘이 그거를 못 받아내는 거야. 저것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거야.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대중의 열정을 폭발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 응? 정 안 되면 이재명이처럼 지가 20며칠을 굶는 쇼를 해서라도 지지자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국민의힘은 지지자를 모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열정은 우리 자유파의 고유한 그 성격이에요. 좌파는 열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는 조작되고 연출된 열정이에요. 예,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이재명이가 네. 오늘 어떻게 되는가? 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99%는 지금 구속이 되어야 된다고들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이게 뭐 판사 성향이 어떠냐 하니까 네. 구속이 안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며 네. 그 뭐 옥중공천을 하네 어쩌네 했잖아요. 네. 이재명이가 그랬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리 국민들이 받는 무슨 데미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이제 옥중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면 좌파들도 이번에는 감옥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파들도. 예, 그래서 좌파들까지도 이재명이는 구속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재명은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해요. 그래서 구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가 대표직을 던지질 않고 옥중에서 진짜 출마도 하고 공천권도 행사하려고 할 건데 그런데 정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는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보면 일단 감옥에 가서 현실적으로 당대표 직무를 못하는 순간 예? 못하는 순간 이제 주인이 바뀌어요. 그 감옥에 있는 이재명이한테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것들 5손가락도 안 돼. 한 명도 안 남아. 예, 그게 정치예요. 예. 오늘까지는
이재명이한테 목숨 걸고 줄 서겠다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되겠지만 구속해서 딱 감옥에 가는 순간 한 명도 안 남아요. 그 순간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공천, 뭐 옥중 출마 이거는 그냥 지긋들 하는 말이지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게 이재명이보다 덜 나쁜 사람이 대표가 되면 우리한테 그게 꼭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상화돼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는 사악한 자지만 그 그립을 지는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워낙 저 어릴 때부터 막 극악스럽게 막 악착스럽게 해갖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막 조폭들하고 얽히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일종의 그 양아치 대장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립을 잡는 게 굉장히 강했어. 그런데 다른 이 더불어민주당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걸 잡으면 그렇게 강하게 그립을 잡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는 그립을 세게 잡는 사람이 이게 선거를 앞두고는 먹히는 거거든. 그래야 뭐 공천 파동이 생겨도 이걸 제압할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막 밀고 나가고 이게 가능한데, 그립이 약하면 그 선거 때는 당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김기현이 그립이 세요, 강해요? 약하잖아. 약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안하게 생각하잖아. 이재명이보다는 덜 나쁜 사람 같긴 한데 그립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이재명 다음으로 대표가 되건 이재명이보다 그립이 약할 거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구속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이가 구속이 안 되면 당연히 이재명이는 막 기고만장할 거예요. 봐라, 내가 죄가 없는데 저것들이 탄압을 해가지고 마침내 내가 결백이 밝혀졌다 막 이러면서 기고만장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국 주도권이 이재명이한테 넘어갑니다. 전국 주도권이.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 사퇴가 불가피해질 거예요. 이게 제1당 대표를 그 구속이 필요하다고 밀어붙여서 국회 표결까지 간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이게 풀려나 버리면 이 상황까지 만든 책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버려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람들 탄핵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거든. 탄핵당하면 직무정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은 한동훈이 받습니다. 뭐 이원석 총장도 받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모른 채 하고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내일 아침 새벽에 결정이 될 건데, 그리고 이 방송은 그 다음 날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 이미 다 결론이 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제 얘기가 방송이 될 거긴 한데, 저는 일단 구속이 매우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끝이다 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이재명이가 살아나면 전국 주도권이 순식간에 이재명이한테 넘어가고, 그리고 그 후폭풍을, 엄청난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 후폭풍은 어떻게 오냐면, 이재명이가 선거법으로 유죄가 나올 뻔 하다가 무죄가 됐잖아, 권순일이가. 그 순간 이자가 반등해가지고 이낙연이 1등으로 달리던 거를 확 끌어내리고서 대선 주자가 돼버렸거든. 그 반동보다 훨씬 더 강한 반동이 이번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면서 지금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국면입니다, 지금. 예,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저는 강서구 마곡지구 엠벨리 14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진영이고요. 아미고 회원은 오래전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 10년 전에 여기 마곡지구에서는 제가 한 10년간 장사를 했어요. 돈 있는데. 내가 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곡지구에. HH 공사하고 서울시하고 싸웠던 위원장을 했는데,
지금 저는 저 사무실은 저 화곡 사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의 동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저 예체초 공사하고 민주당하고 연간히 싸웠는데 그리고 김성태 의원은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그 저 예체초 공사는 말로만 번지르르 하고서나 우리들 너무 억울하게 해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역부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황필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가양 삼동에서 온 사람입니다. 바로 옆인데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우리 강서 구민들 화이팅 하시라고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순주입니다. 강서구 지역이 새로 지역이 만들어져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광명에서 온 아미고 조미선입니다. 미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를 뚫고 2시간 동안 왔어요. 좀 인천에서 왔거든요. 인천에서 왔는데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늘 애쓰시는데 필드에 나와서 애쓰시는데 멀리라도 와서 응원해드리면서 동부 인천 아미고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아미고 닉네임 수색되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강 건너 고양시에서 왔습니다. 김종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곱하김 지구고요. 저 김포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 둘 다 여기 살아요. 그래서 표가 여기 3장이 있어요. 하곡동에. 그래서 제가 와봤습니다. 저는 하고 본동에 사는 안학존입니다. 본동에 살고 있어요. 저 국박사님 좋아가지고 저기 모임에 잘못 나왔는데 이번에 많이 좋아져가지고 또 강서에서 모이니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왔는데요. 제가 베트남에서 항상 박사님 방송을 열심히 들어요. 아미고 것도. 근데 이번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제가 열일 제쳐놓고 왔습니다. 여기. 아미고 형님도 보시면. 네. 저가 우리 딸내가 여기 있어갖고 주소가 여기인데 근데 오늘 또 마침 이런 자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미고 회원님도 보고 우리 박사님도 보고 만나려고 여기 왔습니다. 비 오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방화 3동 개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윤숙입니다. 저는 강서구를 40년 살았거든요. 오늘 비 오는 길에도 마도 않고 오신 박사님과 곡성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멀리서 또 후원해 주러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곡 6동 정선지입니다. 우파 후보님들이 빨리 단일화 하셔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강서구 방화동의 토백이에요. 김태우 후보님께서 너무 지난번에도 잘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꼭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송파 아미고 본부장 이국희입니다. 네. 동쪽과 서쪽이 잘 되면 되겠죠.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아침 8시가 잠을 깨우면서 그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아미고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결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자인데요. 강동구에서 친구 따라 왔고요. 제가 원래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정치가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살고 여기서도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만나 뵈서.